정정당당한 출세를 맹세한 두 친구. 시골 선비 두 사람이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두 선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사이였지요. 마음이 잘 통하는 두 선비는 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또 빛나는 별을 볼 때마다 굳게 맹세하였어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정정당당하게 출세를 하세. 그리고 굶어 죽더라도 세도가에게 빌부터 치사하게 출세할 생각은 하지 마세. 맹세를 나누는 두 선비의 눈에서는 강한 의지가 번뜩였어요. 하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두 선비는 모두 떨어졌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건만. 두 선비는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냥 세월만 보내게 되자 한 선비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차라리 세도가에게 줄을 대고 부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그러면서도 친구가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생각하니 자꾸만 얼굴이 붉어졌어요.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지요. 그래, 세도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은 옳지가 않아. 선비는 친구와 함께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했던 맹세를 떠올렸어요. 정정당당하게 출세하자. 권력을 가진 세도가에게 빌붙지 말자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어느새 정반대의 마음이 선비를 꼬드기기 시작했답니다. 언제까지 허송세월만 할 텐가? 어서 출세를 해야지. 친구와 한 맹세는 한 번쯤 어겨도 될 것이야. 결국 선비는 친구 몰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세도가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세도가의 대문 앞에는 뇌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선비는 으리으리한 대문을 여러 개 지나 안으로 들어갔지요. 높다란 사랑채에는 새벽을 밝히는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들먹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바깥 마당에서는 대감의 출근 채비를 갖추느라고 하인들이 부산을 떨었지요. 선비는 한 하인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대감을 뵈러 왔다고 하였어요. 그러자 하인은 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였지요.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서 기다려 보시오. 선비는 하인의 말대로 터벅터벅 행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인의 태도가 몹시 불쾌하고 못마땅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정녕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선비는 또다시 갈등을 하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선비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먼저 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 때문이었지요. 굶어 죽더라도 세도가에게 빌부터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말자고 굳게 맹세했던 바로 그 친구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아니, 자네... 자네가 어찌 여기에? 두 선비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답니다. 바위 위 소나무 아래에 숨겨둔 증표. 유리는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유리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돌아오자 예씨 부인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답니다.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그만 어느 부인이 이고 가던 물 항아리에 구멍을 내었어요. 사과했지만
그 부인이 저더러 압이 없는 자식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 예씨 부인은 그 얘기에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유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던 예씨 부인은 고민하다가 유리에게 말하였어요. 너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시란다. 너는 누구보다도 너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의 일이랍니다. 주몽과 예씨 부인은 부부가 되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몽이 금화왕의 7 아들에게 쫓겨 다급히 부여를 떠나야 한다는 말에 예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요. 제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주몽은 예씨 부인의 손을 힘주어 잡았어요. 7 모가 난 바위 위 소나무 아래 증표를 숨겨둘 테니 아이를 낳거든 그걸 찾아 내게 보내시오. 이 말을 남기고 주몽은 부여를 떠났답니다. 예씨 부인은 시어머니인 유화 부인과 함께 유리를 길렀어요. 유리의 활솜씨는 누구보다 뛰어나서 예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몽을 떠올렸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금화왕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면 유리를 괴롭힐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답니다. 예씨 부인은 유리에게 아버지가 남긴 증표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때부터 유리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들로 산으로 증표를 찾으러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쉬고 있던 유리는 지붕을 받치고 있던 주춧돌을 보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주춧돌은 7 모가 나 있었고 주춧돌이 받치고 있는 기둥은 소나무로 만든 게 분명하였지요. 기둥 아래에서 녹이 쓴 칼 반쪽이 나왔어요. 그 길로 유리는 칼 반쪽을 품고 고구려로 가 고구려의 왕 주몽을 뵙길 청하였지요. 주몽은 유리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남긴 증표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리는 녹슨 칼 반쪽을 내밀었답니다. 주몽이 간직하고 있던 칼 반쪽과 꼭 들어맞았지요. 유리는 태어나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주몽은 벅찬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에게 외쳤답니다. 나의 아들인 유리를 고구려의 왕자로서 극진히 대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리는 고구려의 궁에서 자랐답니다. 주몽은 다른 부인 소선어에서 얻은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제쳐놓고 유리를 다음 왕으로 정하였어요. 기원전 19년 유리는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2번째 왕이 되었답니다. 생선 눈 아래 쌀 한 돌. 옛날 어느 섬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어부 부부가 있었답니다. 어부는 고기잡이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지요. 그런데 어부가 사는 고장에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망쳤어요. 따라서 농작물을 얻으려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곡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고 생선을 상위에 올렸지요. 모두 남편이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생선으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이었지요. 저러다가 남편이 쓰러지면 어쩌지? 무태 가서라도 쌀을 구해와야겠어. 어느 날 며느리는 일부러 무트러 가서 쌀 한 대를 겨우 구해왔어요.
흉년으로 인해 곡식이 귀해 더는 구할 수도 없었답니다. 이 쌀 가지고는 몇 끼 못 먹어 다 없어지겠지. 최대한 아껴서 오래오래 먹어야 해. 며느리는 밥을 조금씩 지어 생선국에 말아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안 되어 동이 나 남아있는 쌀은 겨우 한 줌뿐이었답니다. 남편한테는 어떻게든 곡식을 먹여야 해.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생선 눈알에 쌀 한 톨을 끼웠지요. 그리고는 그 생선을 시부모님 모르게 남편에게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쌀 한 톨을 먹는데도 남편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며느리를 관가에 고발하였어요. 우리 마을에 못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부모는 온몸이 퉁퉁 붓도록 굶기면서 남편만 포동포동 살이 오르도록 걷어먹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곧 붙잡혀 원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너는 어찌하여 남편만 걷어먹이고 시부모는 부황이 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원님이 케어 묻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어요. 그것이 남편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든 곡식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한 줌 남은 쌀을 가지고 생선 눈알에 쌀 한 톨씩 끼워 시부모님 모르게 남편에게만 먹였을 뿐입니다. 원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쌀 한 톨이 밥 한 공기만한 효과를 본 것은 너의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이 도운 것임이 분명하구나. 원님은 며느리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며 며느리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실컷 먹고 말고삐를 잡겠다.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주인이 잔치집에 가려고 하인에게 말 안장을 씌우라고 시켰답니다. 그러자 하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어요. 주인 날이 소인은 안 가겠습니다. 하인의 말에 주인은 벌컥 화를 내었어요. 하인도 없이 나 혼자 말을 타고 가란 말이더냐. 세상에 어느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제 맘대로 하더란 말이냐.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어요. 그러자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의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우물우물 말을 시작하였지요. 아주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오라. 나리께서는 잔치집에 가셔서 술과 고기를 많이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인은 이 추운 날에 밖에서 꼬박 굶은 채 날이 나오실 때만 기다려야 하지요. 그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요. 어느새 하인은 울먹울먹거렸어요. 주인은 그런 하인이 불쌍해서 부드럽게 다독거렸지요. 그것은 네가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음식상을 받을 때쯤 내 뒤에 와서 서 있도록 하여라. 내가 어찌 너를 굶기겠느냐? 그럼 소인이 뒤에서 기침을 할 테니 그때마다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요. 하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지자 주인은 허허 웃음이 났어요. 오냐, 그러마. 하인은 그제야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에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신바람이 났지요. 하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고삐를 잡고 잔칫집으로 향하였어요. 잔칫집에 다다른 주인은 조금 뒤 푸짐한 음식상을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하인은 슬그머니 주인 뒤에 섰답니다. 주인이 국수 한 젓가락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뒤에서 하인의 기침 소리가 났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며시 뒤로 밀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주인이 입에 넣었던 국수를 씹어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기침 소리가 났답니다. 번개처럼 음식을 낼름 먹어치운 하인이 더 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지요. 아니, 벌써 한 그릇을 다 비웠단 말인가? 주인은 또다시 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내려 슬쩍 하인에게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하인은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치우고 또다시 킁킁거렸지요. 하고 좀 천천히 먹을 일이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한 그릇을 또 내려 하인에게 밀어주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주인은 국수 한 그릇도 다 못 먹었는데 상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회 한 접시 뿐이었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주인이 한숨을 내뱉을 때였지요. 또다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답니다. 이런, 차라리 네가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뒤에서 실컷 먹고 말고삐나 잡고 가겠다. 새벽을 알리는 순무꼬리 아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지스님은 날마다 연부를 외웠어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요. 주지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주지스님은 실제로는 아주 욕심이 많았답니다. 좁은 절에 없는 것이 없이 쌓아두고 살았지요.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동자승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주지스님은 너무해. 동자승들은 줄인 배를 움켜쥘 때가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하루는 동자승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주지스님이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잠자리에서 빠져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자승들은 잠든 채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지스님이 달걀을 삶지 않겠어요. 절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것을 하나씩 둘씩 모아두었던 것이지요. 주지스님은 삶은 달걀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 혼자 야금야금 먹는 것이었지요. 동자승들은 자신도 모르게 꼴깍꼴깍 침을 삼켰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물었지요. 스님, 뭘 잡수세요? 주지스님은 움찔하였어요. 깨어 있었느냐? 배가 출출하여 순무꼬리를 먹고 있었다. 어서 자거라. 주지스님은 이렇게 둘러대고는 휙 돌아앉아 남은 달걀을 다 먹어치웠어요. 배가 부르자 주지스님은 슬며시 드러누웠지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는지 주지스님이 동자승에게 물었어요.
밤이 새려면 아직 멀었더냐? 그때였어요. 꽃기요, 꽃기요. 마침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밤이 다 샜나 봅니다. 순묵고리 아비가 저리 시끄럽게 울어대는 걸 보니 말이에요. 동자승의 말에 주지 스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멧돼지를 잡은 사냥꾼. 옛날에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사냥꾼은 활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날아가는 새를 쏘아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사냥꾼은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숲 속에는 꿩, 비둘기 등의 새를 비롯하여 산토끼, 다람쥐,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여러 짐승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냥꾼은 새나 산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사냥꾼이 찾고 있는 것은 노루, 사슴,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이었지요.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화살로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야. 사냥꾼은 눈에 불을 켜고 숲속을 뒤졌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헤매 다녀도 큰 짐승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벌써 냄새를 맡고 달아났는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러다가 날이 저물겠는걸. 젠장, 오늘은 빈손으로 산을 내려가야겠군. 사냥꾼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어요.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바위 밑에서 칡을 캐는 것이 보였답니다. 옳거니 이제야 사냥감이 나타났구나. 사냥꾼은 재빨리 멧돼지를 겨냥해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멧돼지의 등에 꽂혔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쓰러지지 않았지요. 시뻘건 피를 뚝뚝 흘리며 달아나기 시작하였어요. 사냥꾼은 핏자국을 따라 멧돼지의 뒤를 쫓았답니다. 멧돼지는 수풀을 헤치며 길을 쓰고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굴 앞에 이르렀는데 한번 크게 울부짖고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숨이 끊어진 것이랍니다. 그때였어요. 굴 속에서 멧돼지 새끼들이 튀어나왔지요. 새끼들은 어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그동안 몹시 굶주렸는지 씩씩거리며 젖을 빨았어요. 새끼들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젖을 빠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사냥꾼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답니다. 어느새 사냥꾼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사냥은 어미뿐 아니라 새끼들도 죽이는 잔인한 일이야. 사냥꾼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활을 잡지 않았답니다. 삼형제와 마귀 할멈. 어느 어촌 마을에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부가 예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부는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지요. 어부는 너무 좋아 입이 벌어졌어요. 오늘은 참 재수 좋은 날인걸.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혔으니 말이야. 어부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입을 열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드릴게요. 어부는 물고기가 말을 하니 신기하고 놀라웠답니다. 그리고 약간 겁도 났지요.
신령스러운 물고기 말을 들어야겠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겠어. 어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물고기를 놓아주었답니다. 물고기가 말하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그물을 던지세요. 물고기는 앞장서서 헤엄쳐 갔어요. 어부가 그 뒤를 따랐답니다. 이곳에 그물을 던지세요. 고깃대가 있어요. 어부는 물고기가 알려준 곳에서 그물질을 하였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답니다. 다음 날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제 놓아준 물고기가 또 그물에 걸렸답니다. 물고기가 말하였어요. 당신한테 2번이나 잡히다니 아무래도 나는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좋아요. 나를 잡아가세요. 부엌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을 치세요. 짤막짤막하게 12토막을 내세요. 그리고 그 토막들을 당신 부인과 당신 집에서 기르는 암말과 암캐에게 나누어 주세요. 각각 3토막씩요. 나머지 3토막은 집 가까이 있는 밭에 심으세요. 어부는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에서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고기를 12토막으로 잘랐답니다. 어부는 3토막을 젊은 아내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암말과 암캐에게 각각 3토막씩 주고 텃밭에 3토막을 심었어요. 1년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어부의 젊은 아내는 3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어부는 크게 기뻐하였지요. 같은 날 공교롭게도 암말과 암캐가 새끼를 낳았어요. 암말은 망아지 3마리, 암캐는 수사자 3마리를 낳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는 긴 나무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쇠붙이가 달린 창이 돋아나왔지요. 모두 새 자루였어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3 쌍둥이 아들은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지요. 이들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저희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겠지요. 아서라, 너희들끼리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만한 고생은 각오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들만 다니기가 못하면 말을 타고 호신용으로 창을 가지고 가겠어요. 사자도 데리고 가고요. 그래, 그러거라.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예, 아버지. 3 아들은 아버지의 승낙을 받자 곧 집을 나섰답니다. 저마다 말을 타고 창을 손에 쥔 채 사자를 몰고 갔지요. 이들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림길에 다다랐답니다. 3 갈래 길이었어요. 마지가 2 동생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각자 길을 하나씩 골라 사자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야. 그랬다가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마지는 가운데 길을 택해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둘째는 왼쪽 길, 막내는 오른쪽 길로 들어섰답니다. 마지는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숲길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산이 깊어서인지 인가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그는 집을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을 발견하였어요. 웬일인지 마을이 썰렁하고 으스스하였지요. 밖에서는 사람의 그림자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마을에는 키 큰 탑이 덩그렇게 서 있었어요.
마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렸지요. 젊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답니다. 마지가 말하였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이 누추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마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인이 내주는 방에서 그날 밤을 보내었지요. 마지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곳을 떠나자니 왠지 허전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여인에게 며칠 더 쉬어가도 되겠느냐고 청하였어요. 여인이 흔쾌히 허락했답니다. 마지는 그 집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여인과 헤어져 살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마지는 그 여인에게 청혼했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인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지내던 어느 날, 마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탑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언제 세워진 탑이요?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있었다니까 아마 100년 이상 되었을걸요? 그 탑은 죽음의 탑이라고 불려요. 탑을 구경하러 간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시무시하여 탑에 얼씬거리지도 않는답니다. 아내로부터 탑에 대한 설명을 듣자 마지는 구미가 돌았어요. 모험심이 강한 그는 탑에 가보고 싶었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마지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답니다. 커다란 탑에는 문이 달려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있나? 마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을 두드렸지요. 탑 안에서 마귀 할멈이 나왔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오? 마귀 할멈이 마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답니다. 마지가 대답하였어요.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탑을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탑을 구경하겠다고? 공짜 구경을 시킬 수야 없지. 나랑 싸워서 이겨야 하네. 좋습니다. 한판 승부를 겨뤄봅시다. 마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성큼 앞으로 나섰답니다. 잠깐. 마귀 할멈이 손을 들어 보였어요. 마지 곁에 있는 사자를 겨눈질로 쏘아보며 말했답니다. 나는 사자가 신경 쓰인다. 사자를 묶어두지 않으면 시합을 할 수가 없다. 내 머리카락을 줄 터이니 사자를 묶어라. 좋을 대로 하십시오. 마귀 할멈은 자기 머리칼 한 가닥을 뽑아 마지에게 주었답니다. 마지는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어요. 드디어 한판 싸움이 벌어졌지요. 마지는 창을 손에 쥐고 마귀 할멈과 맞붙어 싸웠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마지에게 불리하였지요. 마귀 할멈은 지칠 줄 모르고 마지를 공격했답니다. 궁지에 몰리자 마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사자는 구원을 청하는 주인의 고함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흥 하고 외치며 마귀 할멈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바로 그때 마귀 할멈이 소리쳤지요.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그러자 정말 머리칼이 쇠사슬로 변하였어요. 공중에 떠있던 사자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떨어졌지요.
마지는 기진맥진하여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때 마귀 할멈은 마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마지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마귀 할멈은 마지의 시체와 머리를 탑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내던졌답니다. 지하실 안에는 머리 없는 시체들과 머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1년이 지났답니다. 둘째와 막내는 갈림길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가운데 길로 떠난 마지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마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만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둘째가 막내에게 말하였어요. 안 되겠다. 내가 큰형을 찾으러 떠날 테니 너는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둘째는 막내를 집으로 보내고 가운데 길로 갔답니다. 그는 길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산골 마을에 다다랐어요. 마지가 머물러 있던 마을이었지요. 둘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와 부부가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둘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물었어요. 아내는 탑에 대해 아는 대로 대답했답니다. 둘째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이 마을에 창을 손에 쥐고 말을 탄 젊은이가 온 적이 없소? 1년 전쯤에 말이오. 사자도 몰고 다니지요? 그렇소. 제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저와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탑을 구경하러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둘째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답니다. 둘째는 마귀 할멈을 만났어요. 마귀 할멈의 요구대로 머리칼 한 가닥으로 사자를 묶었지요. 그리고 마귀 할멈과 한판 싸움을 벌였답니다. 궁지에 몰리자 둘째는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하고 소리쳤어요. 사자는 위험에 빠진 주인을 구하기 위해 마귀 할멈을 향해 날아올랐지요.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가벼운 머리칼이 무거운 쇠사슬로 변했답니다. 사자는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마귀 할멈은 기진맥진한 둘째에게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둘째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마귀 할멈은 머리 없는 시체와 머리를 지하실에 내던졌답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막내는 둘째마저 돌아오지 않자 집을 떠났지요. 마지와 둘째를 찾기 위해 가운데 길로 갔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막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집에서 머물다가 주인 여자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였어요. 그는 아내에게 탑에 대해 알아낸 뒤 자기 형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들이 자기와 부부가 되었다는 것과 탑을 보러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막내는 사자를 몰고 탑으로 갔답니다. 마귀 할멈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막내가 말하였지요. 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공짜 구경을 시킬 수야 없지. 나랑 싸워서 이겨야 하네. 좋아요. 한번 붙어보자고요. 싸우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사자를 묶어두라고. 마귀 할멈은 자기 머리칼 한 가닥을 뽑아 막내에게 주었답니다. 막내는 그것으로 사자를 묶는 척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신발로 짓밟아 버렸지요.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막내는 창을 마구 휘둘렀어요.
그러나 마귀 할멈은 그것을 잘도 피하였지요. 막내가 지치자 이번에는 마귀 할멈이 공격을 시작했답니다. 마귀 할멈은 막내를 금세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막내는 견디다 못해 소리쳤지요. 사자야, 나를 구해다오. 어흥. 사자는 구원을 청하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날렸답니다. 마귀 할멈이 코웃음을 치며 내뱉었어요. 머리카락, 쇠사슬로 변해라. 이 소리를 내뱉기 무섭게 마귀 할멈은 뒤로 벌렁 자빠졌답니다. 사자가 덮친 것이었어요. 마귀 할멈은 사자에게 물어뜯기자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줘.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그리고 탑을 구경하라고. 막내는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마귀 할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그래서 사자를 마귀 할멈의 몸에서 떼어내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서 안내하거라. 허튼 수작을 부리면 숨통을 끊어놓겠다. 따라오너라. 마귀 할멈은 막내를 지하실로 데리고 갔답니다. 막내는 지하실 안을 둘러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 머리 없는 시체들이 높다랗게 쌓여 있고 그 옆에는 머리들이 수박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에요. 막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귀 할멈에게 말하였지요. 뻔뻔스럽구나. 형들을 비참하게 죽여놓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안심하거라. 너희 형들을 살려놓겠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방법은 간단하다. 부엌에 가면 기름이 담긴 병이 있을 것이다. 그 병에서 기름을 꺼내 잘린 목에 발라라. 그리고 머리를 붙이면 네 형들이 살아날 것이다. 알겠다. 그 방법으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릴 테니 그리 알거라. 그건 안 된다. 너의 형들만 살리고 돌아가거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막내는 끝까지 반대하는 마귀 할멈을 살려둘 수가 없었답니다. 사자를 시켜 물어 죽였지요. 막내는 부엌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왔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시체들의 목에 일일이 기름을 발라주었지요. 그리고 머리를 찾아 몸통에 붙여주었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들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답니다. 막내는 그들 가운데서 두 형을 보았어요. 삼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삼형제는 타반을 샅샅이 뒤졌어요. 마귀 할멈이 쓰던 방 옆 다락방에서 그들은 새 공주를 발견하였지요. 이들은 마귀 할멈에게 납치되어 한 달째 갇혀 있었던 것이랍니다. 삼형제는 이들을 구하고 각기 아내로 삼았답니다. 바보 아전과 바보 사또. 고을 사또 밑에서 일을 보는 한 아전이 있었답니다. 이 아전이 일을 하려고 관아로 들어오다가 길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자네 어디 갔다 오나? 그러자 동료가 어깨를 으쓱 하였어요. 다 알면서 뭘 묻냐는 표정이었지요. 그걸 몰라서 묻나?
당연히 사또께 세배를 갔다 오는 길이지. 오늘이 단오날이 아닌가? 뭐라고? 세배라고? 아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기도 하였답니다. 세상에 단오날 세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세배는 추석날 하는 것이지. 아전이 핀잔을 주자 이번에는 동료가 코웃음을 쳤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잘난 체인가? 세배는 단오날에 하는 걸세. 추석날에는 지불놀이를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은 길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고서 헤어졌어요. 아전은 관아에 들어와 사또 앞에 엎드려 분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득 그 바보 같은 동료 생각이 났답니다. 아전은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마침 사또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사또는 아전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벌컥 성을 내었어요. 아전이 감히 사또를 비웃다니. 그러자 아전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어찌 감히 제가 사또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전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웃은 까닭을 들려주었지요. 실은 아까 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세배를 추석에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단오인 오늘 한다고 돌아다니지 뭡니까? 그게 하도 우스워 저도 모르게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전의 말을 듣고 난 사또는 배를 움켜쥐며 웃었답니다. 아전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을 끔뻑거리며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내 놈들은 똑같은 멍청이구나. 세배는 한식에 한다는 걸 여태 몰랐더냐. 그때 심부름을 온 꼬마 아이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고을 사또와 아저는 세배를 설날에 한다는 것도 모르다니. 꼬마 아이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벼슬을 얻은 집신 장이. 어느 산골에 가난한 집신 장이가 살았답니다. 집신 장이는 솜씨가 좋지 못해 아주 엉성한 집신이 많았지요. 하루는 서울에 살던 소년이 집신 장이의 집신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이런 집신이라면 서울에 가서 팔면 한 냥은 받겠는데요. 소년은 집신을 살펴보며 감탄을 하였어요. 고지식한 집신 장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지요. 집신 장수는 70켤레의 집신을 짊어지고 서울로 갔답니다. 진작 서울에 와서 팔 것을. 신이 난 집신 장이는 집신을 바닥에 쭉 펼쳐 놓았지요. 여보시오, 집신 한 켤레에 얼마나 하오? 한 냥이외다. 집신 가격을 물어본 사람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집신이 한 냥이나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비웃기만 할 뿐 사지 않았지요. 집신 장이는 며칠 동안 집신을 한 켤레도 팔지 못하였어요. 어느 날 정승집에서 일을 하는 여종이 지나가다 집신을 보았답니다. 여종은 집신 값을 물어보았다가 한 냥이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졌지요. 저렇게 비싸니 집신이 하나도 팔리지 않지. 여종은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며칠 동안 그 앞을 지나도 집신 값은 변함이 없었답니다. 저 정도 고집이라면 내 신랑감이 될 만한걸? 이렇게 생각한 여종은 집신 장이에게 다가갔지요. 이 집신
제가 다 사겠습니다. 모두 얼마지요? 집신장이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 70켤레이니 70양이구나. 좋아요. 제가 다 살 터이니 절 따라오셔요. 집신값을 드리지요. 집신장수는 신바람이 나서 여자아이를 따라갔지요. 여종은 집신장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답니다. 어서 집신값을 내놓아라. 성격도 급하십니다. 집신값은 내일 드릴 테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잠시 후 저녁상을 들여왔어요. 배가 고팠던 집신장이는 개눈 감추듯이 음식을 먹어치웠지요. 이튿날 아침이었답니다. 자, 깨끗이 씻고 이 옷을 입으세요. 여종은 집신장이에게 새 옷을 내주었어요. 새 옷을 입은 시골뜨기 집신장이는 멋진 모습이 되었답니다. 저는 이 집 종입니다. 이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집신장이도 여종이 싫지 않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자, 주인 마님께 인사를 하러 가요. 인사를 할 때는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리지 마셔요. 알겠지요? 여종은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여종과 집신장이는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집신장이는 인사를 드리겠다며 대청 마루 위에 올라갔지요. 하인들은 집신장이를 끌어내려고 하였어요. 이건 알아. 나는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향족이다. 지금은 종의 남편이 되었지만 어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집신장이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만들 하거라. 그 정도 배짱이면 되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었답니다. 며칠 후 부인은 돈 꾸러미를 내놓았어요. 자, 받으세요.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집신장이는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날 밤 집신장이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어요. 여보, 이 돈을 쓸 데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돈 쓸 곳이 없었소. 집신장이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방바닥에 누워버렸지요. 길에 거지도 없었나요? 차라리 거지에게라도 주고 오세요. 다음날 집신장이는 부인의 말대로 거지들을 모아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동안 똑같은 일만 되풀이했답니다.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일까? 집신장이는 갑자기 후회가 되었어요. 이튿날 집신장이는 고기와 술을 사가지고 활토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활 잘 쏘는 사람과 사귀었지요. 다음 날은 글을 열심히 읽는 가난한 선비들을 찾아가 종이와 먹을 사주며 친해졌어요. 그 후 집신장이는 활도 잘 쏘고 글도 잘 읽는 선비가 되었답니다. 마침내 집신장이는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였지요. 여보, 당분간은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셔요. 집신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1000냥 중에 700냥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300냥으로 장사를 해보셔요. 부인은 300냥을 내놓았지요. 장사는 자신이 없소.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오. 걱정하지 마셔요. 올해 우리 마을은 대추가 흉년이니 대추가 풍년인 마을에 가서 대추를 사다 팔면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집신장이는 대추가 잘 열렸다는 마을을 찾아갔지요. 그 마을은 소문과 달리 흉년이 들어 굶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집신장이는 굶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나누어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무명을 사오세요. 집신장이는 돈을 들고 무명이 많이 난다는 곳을 찾아갔지요. 무명이 나는 마을도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집신장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누어 주고 돌아왔지요. 이제 200냥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헌옷을 사서 인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시어요. 그곳은 옷감이 나지 않으니 인삼으로 바꿔 오세요. 집신장이는 헌옷을 사서 인삼이 많이 난다는 곳을 찾아갔지요. 그곳 사람들은 옷이 없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집신장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아니, 치마와 저고리 하나씩만 남았구나. 어떻게 빈손으로 집에 간담? 집신장이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지요. 집신장이는 멀리서 비춰오는 불빛을 보았어요. 저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구나. 집신장이는 작은 오두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오두막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어떻게 오셨소? 밤이 깊었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할머니는 집신장이의 얘기를 다 들어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집신장이는 친절하게 대해준 고마운 할머니에게 치마와 저고리를 주었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좋은 옷을 주다니. 어서 이 차를 드시게.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끓여왔지요. 할머니, 이 차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건 집 근처에 있는 도라지 밭에서 캐온 거라네. 그럼 캐 놓으신 것도 있겠군요. 할머니는 얼른 캐놓은 것을 보여주었지요.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모두 산삼이었어요. 집신장이는 할머니에게 도라지 밭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였지요. 이튿날 집신장이는 도라지 밭을 구경하였어요. 그곳에는 산삼이 가득했답니다. 집신장이는 산삼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한 일을 한 당신에게 하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부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내일은 대감마님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니 이 산삼을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집신장이의 부인은 제일 좋은 산삼을 들고 대감마님을 찾아갔지요. 대감마님, 이걸 받으세요. 남편이 장사를 나갔다가 구해온 것입니다. 대감은 산삼을 받자 입이 딱 벌어졌지요. 잠시 후 관복을 입은 집신장이가 나타나자 주인 대감은 더욱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그 관복은 어떻게 된 것이냐? 실은 얼마 전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장사를 가느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정말 장하구나. 정말 장해. 주인 대감도 기뻐하였지요. 이윽고 많은 정승들이 주인 대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답니다. 정승들은 주인 대감이 갖고 있는 산삼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대감, 이렇게 좋은 산삼을 혼자만 잡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없는 걸 어쩌지요? 주인 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소인이 드리겠습니다. 아직 산삼이 남아 있으니까요. 집신장이는 산삼을 가져다가 정승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대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저희 집 요종의 남편인데 일찍이 묵가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씩씩하고 훌륭한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소. 정승들은 서로 그 집신장이를 데려가려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집신장이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